도둑이가 보냈습니다. 마녀,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장이 있었어. 근데 그 허가장은 상표 붙이는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깡깡통인가가 궁금해서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과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알았어.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관광공사 과장, 한국관광공사 곽광진 관광공사 과장. 큰 깡깡통 안깡깡깡통, 큰 깡깡깡통 안깡깡깡통, 큰 깡깡통 안깡깡깡통. 처음부터 다시. 자존심 상해. 뚜개에 있는 저 말뚝, 말말말 말뚝인가, 안말말 말뚝인가, 중앙청 창살 쇠창살, 중앙청 창살 쇠창살, 중앙청 창살 쇠창살. 들에 있는 깡콩깍지는 안깡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인가, 들에 있는 깡콩깍지는 안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인가, 뚝에 있는 저 말말뚝, 말말 말뚝인가, 안말말 말뚝인가, 서수안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돈박사, 지치갑부 사리사리. 다시 시작해보자. 옛날에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장이 있었어. 근데 그 허가장은 상표 붙이는 큰 깡통은 깡통인가 안깡깡통인가가 궁금해서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관광공사 과장에게 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깡깡통인가요?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관광공사 과장이 저 상표 붙인 큰 깡깡통은 안깡깡통인가를 확인하기가 귀찮아서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므로 깡통을 읽으라고 했대. 그래서 화가 난 서울특별시 허가과 허가장은 초코칩을 사 먹었다? 근데 글쎄 초코칩 봉지 안에 든 초코칩이 막 울기에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초코칩이 저는 안 촉촉한 나라에서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인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나라의 초코칩 나라에서 왔는데 촉촉한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촉촉한 나라의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나라의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 되려고 하는 수 없이 돌아갔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구 우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 허가과 허가장이 안 촉촉한 나라에 살던 초코칩을 신진 상송 가수의 상송소에 데려가서 마구 달래줬대. 뭐야? 너무 쉽잖아. 응? 내가 이거 연습하고 읽은 걸로 생각하시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응? 응? 깡통 쪽이 좋지 못했어. 깡통 쪽이. 뭐야. 너무 쉬워, 그래도. 그냥 가토도 아니고 카센터 가토? 참나. 너무 쉬웠어. 다시 한번 읽어봐. 응? 옛날에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장이 있었어. 근데 그 허가장은 상표 붙이는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깡깡통인가가 궁금해서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관광공사 과장에게 저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깡깡통인가요?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한국관광공사 곽강진 관광공사 과장이 저 상표 붙인 큰 깡깡통은 안깡깡통인가요? 를 확인하기가 귀찮아서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므로 생각하지 말고 깡통을 읽으라고 했대. 그래서 화가 난 서울특별시 허가과 허가장은 초코칩을 사 먹었다? 근데 글쎄 초코칩 봉지 안에 든 초코칩이 막 울기에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초코칩이 저는 안 촉촉한 나라에서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인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나라의 초코칩 나라에서 왔는데 촉촉한 나라의 촉촉한 나라의 문지기가 촉촉한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나라의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가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 되려고 하는 수 없이 돌아갔어요 라고 말하면서 마구 우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 허가과 허가장은 안 촉촉한 나라에 살던 초코칩을 신진상송 가수의 상송조에 데려가서 마구 달래줬대. 아이, 너무 잘해.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최고위원 선출 과정도 있었고 민주당 대표의 연임 선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도 있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소화해내다 보니 잠시 우리가 정말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정치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에서 이어 2강으로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정치의 핵심을 보려면은 핵이 되는 태풍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어슬렁대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된 자세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치 철학과 함께 역사 철학도 함께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2강입니다. 한 꼭지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수준 높은 정신적 밸런스와 함께 발 맞춰서 나가보려고 하니까 또 뭐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중간에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뭐 궁금증이라든가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보는 대로 드리려고 하니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치 철학을 함께 한번 역사 정치 철학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강입니다. BC 6세기 말 아테네에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아테네 시민들은 참주라고 불리는 권력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이 참주는 왕의 신분도 아니면서도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 그러니까 비합법적 지배자나 폭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로도토스와 함께 그리스 역사학계를 양분했던 투키디데스는 이제 아실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시죠? 한동훈 전 장관이 빨간색 책을 이제 끼고 나온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주에 의해 통치되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참주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들을 위한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신체적 안전과 자기 가족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참주는
왕의 품위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일종의 양아치 권력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테네 시민들 정도는 언제든지 희생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테네 민주혁명은 이런 양아치 권력을 괴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참주가 계속 아테네를 다스렸다면 아테네는 결코 페르시아를 격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참주가 지배하는 아테네 군대가 황제가 지배하는 페르시아 군대나 모두 윗사람을 위하여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 50배 이상 군사력이 막강한 페르시아는 아주 손쉽게 아테네를 복속시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참주와 같은 반민주적 권력은 공동체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공동체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주 정치와 민주 정치 두 범주는 우리의 현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 했던 이승만은 참주였습니다. 당연히 이승만보다 남한 사회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1960년 4월 학생운동은 중요합니다. 참주로부터 민주사회에 서막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테네와 같은 강한 사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불행히도 민주사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이승만보다 더 강력한 참주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참주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고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여러모로 참주의 모든 특성을 다 갖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940년 4월 만주에 있던 신진군관학교에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입학했던 박정희는 이 사관학교를 240명 중 수석으로 졸업을 하죠. 신진군관학교는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세운 괴뢰 정부 만주국에 복무할 장교를 양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빼어난 성적으로 박정희는 1942년 10월 일본 육군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창씨 계명의 흔적마저 완전히 없애기 위해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하니까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오카모토 미노루는 일본인 사관생도들보다 더 일본인처럼 그리고 더 장교처럼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300명 중 3등으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조선 사람이라는 핸디캡을 고려한다라면은 수석 졸업을 한 셈입니다. 일본 통제 아래에서 출세를 한다라는 것, 박정희가 꿈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민족이니 독립이니 하는 가치는 기대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동군, 즉 만주군 중위 오카모토 미노루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엄청난 공을 세워 언젠가는 일본인에게도 존경받는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45년 8월 일본 제국은 허망하게도 붕괴하게 됩니다. 해방이 된 것이죠. 오카모토 미노루는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군인보다 더 일본 군인이 되어 천황을 사랑하려 했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공연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오카모토 미노루가 누굽니까? 참주의 덕성을 타고난 인물 아닙니까? 자신의 출세에 대한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신속하게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가 베이징 광복군에 합류한 것은 1945년 9월이니 정말 한 달 사이에 변신치고는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광복군 제3지대 평진대대 제2중대장을 역임하면서 박정희는 광복군으로 금이 환영할 때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1946년 5월 8일 미군 수송선은 박정희를 부산항에 내려놓습니다. 친일파 관료나 군인 혹은 경찰을 그대로 채용했던 미군정의 정책으로 박정희는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이었던 조선경비 사관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대위에 입관합니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가 되는 일에 모든 것을 걸다가 낭패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는 더 조심스럽게 처신을 하게 됩니다. 1946년 대구 10월 항쟁이 상징하는 것처럼 남한 사회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항쟁이 많이 일어났죠. 여기서 박정희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남한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미군정은 좌익이 아니라 우익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미군정 치하의 육군 장교는 안전한 지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남한 사회의 좌익운동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미군정 통치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군과 미군은 언젠가 한반도를 떠나는 날 북한은 남한을 공격해 병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강했던 일본이 한순간에 패망하게 되면서 박정희는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남조선 노동당에 몰래 가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겉으로는 미군정과 남한 정부의 장교였지만 속으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박정희의 이중생활. 그렇지만 언제든지 박정희는 자신을 위한 든든한 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생활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해서 일주일 만에 진압된 여순 반란 사건이 그의 이중생활을 폭로해 버리게 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국은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49년 2월 8일 박정희는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과 파면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대목에서 박정희는 다시 한번 동물적 감각을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군대 내 남조선 노동당의 조직선을 모조리 폭파하여 괴멸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기만 살기 위해 자신의 한때 동지들을 모조리 팔아치운 것입니다. 뒤에 국시로까지 승격된 박정희의 반공은 이렇게 치졸한 생존 본능에서 탄생한 셈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무기징역을 받은 지 2달 만에 박정희는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신분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거래가 무쇠하게 이루어진 것인 셈이죠. 자신을 위한 거래, 그것은 오직 이승만 정권에서만 유효한 거래일 뿐이죠. 이승만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 박정희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60년 4월 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20만 감군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미군이 반대했지만 20만의 군인 수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군대 규모를 줄이는 건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세금을 경제개발에 돌리려면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군대도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 조직이 축소되면 당연히 장성급, 고급 장교 인원도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서 당시 별 2개 박정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일본 관동군이었고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던 박정희입니다. 구조조정 1순위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경력입니다. 하지만 자기만 살아남겠다라는 의지로 살아온 박정희입니다. 이념도 동포도 동료마저도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시키면서 얻은 별 2개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마침내 박정희는 자신을 위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당일 새벽 그의 무리가 시내에 뿌린 전단을 보더라도 정말 아무런 명분도 없는 쿠데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번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번 유엔 헌정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번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수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번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5번. 민족의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번. 이와 같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혁명 공약 6개조입니다. 1조도, 2조도, 3조도, 4조도, 5조도 모두 장면 정권하고 장면 정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공이요. 국가보안법 위에도 방공특별법안도 대모 규제 법안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장면 정권입니다. 미국과의 유대요. 장면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부패와 구악일소, 이미 장면 정권 시기 국회에는 반민주의 행위, 자국민권 제한법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안, 부정축제 특별처리법안 등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재건이요.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 4월 말이었죠. 이미 장면 정권은 건설 위주의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5개년의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뭐 하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명이라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참신한 것이라고는 눈을 비벼봐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폰만 잡았지 박정희는 그의 브레인 김종필의 머리에는 별로에 들어있지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있다면 그저 박정희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정치 군인들의 생존 본능일 뿐이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마치 참주가 됩니다.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힘을 가진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승만처럼 노골적인 참주 노릇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혁명과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반혁명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해서 참주가 되었지만 이 참주 정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곳곳에 존재했으니까요. 박정희는 민중들에게 그리고 체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계속 받아들이면
민중들은 과거 왕조시대,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그리고 이승만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일상이 되어버린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체변을 걸기 시작합니다. 레드선 하고요. 장면 정권이 마련했던 경제개발도 있었으니 생존욕과 권력욕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박정희는 어렵지 않게 민중에게 약을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민중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자신들은 군인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4대 경제 의혹 사건, 증권 조작 사건, 워커힐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이 모두 묻히게 됩니다. 약속 불이행과 권력형 경제 범죄들이 국민들이 묵이란 꼴입니다. 참으로 일본처럼, 미국처럼, 독일처럼, 영국처럼 우리들도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미래의 향기에 취해서 국민들은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혈맹이라는 미국에게 돈을 빌리면 좋지만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생필품 위주의 무상 원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무상 원조를 받는 처지에 다시 산업 자본주의를 추진할 종잣돈을 구걸하기가 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잣돈은 반드시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경제개발이란 약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다라면 대통령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 원초적 자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정희는 마침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인신매매 프로젝트. 죽은 자도 팔고 산 자도 팔고 태어날 자도 팔아서 자본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어차피 인구도 남아도니 일부 국민들을 볼모로 국가 자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1963년 12월 27일 243명의 광부를 서독으로 보내면서 시작된 광부 및 간호사 파견 프로젝트가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천만 달러의 차관을 서독 정부로부터 받은 대가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차관 상환을 보증하는 일종의 인질이었던 셈입니다. 정부가 차관을 갚지 못하면 당시 서독에 파견된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곳에서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살아있는 국민을 팔아버린 대가로 4천만 달러를 획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9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박정희는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1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였습니다. 36년간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당한 유무형의 고통과 피해를 퉁치고 박정희는 6억 달러라는 거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식민지 주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상처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액수입니다. 전체 국민에게는 너무나도 작은 액수였지만 박정희 개인에게는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나 민족 차원 혹은 국민 차원에서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체결했다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만 이해한다라는 참주로서의 본성이 다시 이 부분에서 부각이 되는 셈입니다. 징용이 되거나 징집이 되어 죽거나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혹은 위안부로 끌려가 죽었거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거나 그로 인해 피폐해진 남겨진 사람들, 박정희는 이들을 위해 6억 달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민중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박정희가 착복한 것입니다. 어쨌든 죽은 자들을 받아서 박정희가 마련한 돛은 6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팔아버렸던 박정희의 인신매매 프로젝트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인신매매의 활용점정은 역시 베트남 파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았죠. 한일협정주의인인 국민적인 저항의 대상이었습니다. 굴욕과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일협정이 국민들의 민족주의 감정에 제대로 불을 지폈습니다. 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박정희가 비상계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65년 8월 14일 한일협정 기준 동의란을 참주답게 과감하게 통과시켜버립니다. 전날 8월 13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반대하느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가 박정희의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을 기준한 날이 바로 1965년 8월 13일입니다. 국방의 의무로 징집된 군인들이 국방의 목적이 아니라 박정희의 외화벌이로 제대로 동원된 날입니다. 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는 같은 해 11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 케네디에게 베트남 파병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피 대신 한국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일종의 충성맹세 같은 것을 했죠. 쿠데타 정권을 인정받으려고 보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고 아주 젊은이들을 개같이 팔아냈던 개같은 박정희였습니다. 이래도 박정희가 국부입니까? 제가 박정희를 함부로 말하나요? 말씀을 해보세요. 박정희 편드시는 분들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기 드보르의 유산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이때 등장한 딴따라로 전락한 가수가 시인이며 가수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정말 학생 등 지식인 층들은 일반 민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하게 됩니다. 학생과 지식인들의 파편적인 저항은 절망적으로 지속되었고, 언론 통제와 색깔론은 은폐되고 왜곡되고, 60년 4월 민주혁명처럼 국민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네요. 이제 남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지성인들의 개별적 활동뿐입니다. 그러나 정권에 반대하는 순간 누구나 빨갱이로 물렸던 위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삶의 안정을 도모하자니 진실을 말해야 하는 지성인들은 본분을 접어버려야 합니다. 시인 김수영은 당시 정국과 자신의 심경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왜 나는 조그만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을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하고만 있는가.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 비겁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들에게, 이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들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호 직원에게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이라니. 무례야. 나는 얼마만큼 작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만큼 작아. 나 정말 작지. 정말 얼마만큼 작으냐.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65년도 발표된 작품입니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은 아예 박정희가 따리를 틀고 있는 청와대를 왕궁이라고 규정을 하고 박정희 정권을 음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잠깐 제가 감정이 이입돼서 옆길로 좀 잠깐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인의 종로롯에서 흘러났던 흘리던 눈물에 질척거리던 60살짜리들은 인제 거의 다 귀신이 되어 어느 골목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날 미소 양군 환영의 플랜카드를 들고 서울역으로 몰려나갔던 20, 30, 40대 인제는 거의 늙어 낡은 파나마를 머리에 얹고 파고다 공원에서 환감을 맞이하고
어느 날 어머니의 젖부리에 매달리던 해방이 무엇인 줄도 모르던 애기들. 인제는 자라서 무직과 플랜카드와 파고다 공원에서 귀신 노릇을 배우고 탈색과 표백은 아직도 덜 되었는가. 백예동포여. 새로 나갈 날길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베트남뿐이다. 베트남뿐이다. 광복절을 기념해 66년 8월 14일 한국일보에 실린 시입니다. 일간지 특집으로 썼다는 것만으로도 서정주는 박정희나 정부 여당이 보고서 기뻐하라고 노골적으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조롱하고 베트남 파병을 독려하는 참주 박정희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정치를 부정하고 참주정치를 독려하는 이 시, 서정주는 정말 근사하게 썼죠. 심지어 탈색과 표백을 이야기하면서 색깔론까지 도입합니다. 이 아주 패기가 놀랍습니다. 해방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애기들이라고 폄훼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방이 무엇인지 아는 시인은 자신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정주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해방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공언했던 독립투사인 듯 말하지만 서정주는 아주 유명한 친일파 시인이었죠. 서정주는 아주 유명한 친일파 시였습니다. 서정주는 한반도 청년들이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한번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읽기도 싫지만요. 우리의 땅과 목숨을 빼앗아 온 미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었는가? 깨트리며 자네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스이 히데우여,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 산천이여, 한결 더 짙푸른 우리의 하늘이여. 아하, 레이테마는 어디론가, 몇천 길 바다론가. 귀 기울이면 여기도 역력히 들어오는 아득한 파도소리, 레이테만의 파도소리. 어디론가 나 바다론가는 우리말 특유의 리듬감을 부각시키려는 기술이고, 파도 소리를 반복하면서 묘한 페이드 아웃 효과를 내는 기술. 탁월한 장인의 글솜씨입니다. 서정주. 아주 호르크하이머가 보았다라고 하면은 목표 그 자체가 이성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도구적 이성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했을 것입니다. 도구적 이성 비판. 제가 이거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르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을 주관적 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보존이라는 주관에만, 주체의 관심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든 이웃이든 뭐 그런 것들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신만 보존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못난 사람이죠. 권력에 아부했던 시인. 서정주만큼 말을 근사하게 사용 참 할 줄. 도구적 이성을 거부하고 박정희가 내건 목적의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목적형 이성이었습니다. 분명 학생들은 서정주보다 자기 본능에 약했고, 다시 말해 주관적 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주관적 이성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고민하는 객관적 이성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정주가 애기라고 얕잡아 보았던 1960년대 학생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박정희 참주 정치에 맞서 싸울 정도라면은 그들은 분명 일본 제국주의와도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참주 정치든 일본 총독 정치든 도구적 이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정치일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학생들은 거칠지만 탁월했던 목적적 이성이었던 셈입니다. 이에 반해 서정주는 철저한 도구적 이성이었습니다. 참주 정치든 총독 정치든 서정주는 체제가 정한 목적에 맞게 세련된 도구를 만들면서 자기 보존을 도모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희의 인신매매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시를 쓰게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자 했던 서정주 눈에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인신매매범 박정희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인신매매되어 팔려나가는 민중들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니, 눈에 들어왔어도 애써 고개를 흔들며 부정을 했을 것이에요. 한 폭의 풍경화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의 참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민중들의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안부 여성들의 훌쩍거리는 울음소리도 나아가 네이팜탄의 홍염 속에 피 흘리며 신음하는 베트남 파병 철문이들의 비명도, 이런 그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청년 소리들만 그들이 들었을 소리들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박정희를 위해 서정주는 퇴마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귀신을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퇴마사를 자청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주문을 외울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라 성호경을 보일 것입니다. 썩 물러가라고. 어디 끼어들어. 언론 통제와 색깔론 앞에서 인신매매 현실은 은폐되고 경제개발이란 미명으로 미화되기 급급한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자본, 산업주의 체제로 형성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억하시죠? 참으로 반정부 행위는 이적 행위라는 해묵은 색깔론에 다시 횡행한 것입니다. 역사 철학, 정치 철학 3부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